2024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첫 번째로 마련한 세미나입니다. ESG 평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 네, 이번 시간 사회를 맡은 저는 더 컴퍼니즈의 문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인데도 이곳 드림플러스 이 지하 이벤트홀이 꽉 찼는데요. 그만큼 ESG 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해 ESG 지속 가능 경영센터를 개설하게 됐는데요. 이 센터를 개설하고 이번에 두 번째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대표 변호사이자 ESG 지속가능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조원희 변호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우리 임팩트온의 박난희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세미나를 다양하게 하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ESG 평가가 지금 많은 기업들에게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 평가 기준이 최대로 한 6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SG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철학이 아마 기관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이유도 그런 다양한 기관들의 평가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고 싶고 그걸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지 그런 고민 때문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ESG 평가라는 거는 이제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닌 거고요. 우리가 ESG를 하면서 그 결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다양한 기준들, 평가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기업의 진정한 ESG 또 지속 가능성의 의미를 같이 한번 또 얘기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ESG 관련해서 실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또는 중간에 서로 인사도 하시면서 ESG 이 업무를 하시는데 필요한 많은 실무들 또 인맥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해답을 많이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입니다. 국내외 ESG 평가 모델 살펴보기. 저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 지속가능센터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진양희 소장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진 소장님은 스타트업에서부터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거치면서 20여 년간 인사기획, 마케팅, CSR 부분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연구소장을 맡아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 가치 경영, 인권 경영 등에 대한 ESG 전문 영역을 자문해 오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진양희 소장입니다. 2020년 정도에 사실 이제 ESG라 용어가 저희 이제 경제산업 전반에서 이렇게 집중을 받게 됐는데 사실 이제 3,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ESG에 대한 그 높아진 관심만큼 저희가 ESG의 등장 배경이나 개념, 그 다음에 이것이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련 법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 살펴보는 기회는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업에서 실무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기업에서 실무를 했지만 정말로 이제 ESG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저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라이트에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좀 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ESG는 사실 그 투자자로부터 시작된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이런 비재무적인 경영 성과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 아무쪼록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그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번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영자분들이나 ESG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이제 만날 때
되면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야, ESG 평가는 결국 이게 기업의 어떤 주식의 가치 평가니까 거래소에서 평가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 뭐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ISO처럼 이렇게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국내보다 해외에 있는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받는 게 더욱 좋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고요. 또 기업이 원하면 또 언제든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상장사만 받는 거야? 아니면 비상장서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러한 몇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평가에 대한 그 오해 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나 오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앞단에서 저도 사실 이제 그 리서치를 통해서 각 그 평가기관들의 평가 방법론을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본 결과를 여러분들께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글로벌 주요 평가, 국내 주요 평가,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평가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ESG 평가는 사실 이제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공시, 전략, 성과에 대한 비교 평가에 기반을 해서 기업이나 국가나 금융 상품에 대한 ESG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사실은 명쾌하게 누군가 정의를 딱 내리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의 ESG 평가는 기업이 ESG 관련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험과 기회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기업 ESG 평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평가의 목적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 차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ESG 경영 성과 정보들이 비즈니스 현장에 다양한 기업의 어떤 본인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비즈니스 거래 관계에 의해서 어떤 신용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평가의 결과는 스코어로 나타나는 점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제 등급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등급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수라든지 다양한 그 데이터 분석 결과로도 나오게 되는데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자 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이 평가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SG가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야? 저희가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ESG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시게 되면 ESG 투자자들이 투자를 좀 더 정확하고 어떤 그 명쾌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정보 공시를 하게끔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이 사실은 공시와 정보 공개의 기준을 만드는 기준 제정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민간의 이 평가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보 공시, 보고, 평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그냥 하나로 보통 우리가 평가 지표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공시와 평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평가와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 기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ESG 평가가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민간에서 시작을 했고요. 10여 년 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인수 합병이 많이 됐습니다. 과거 10년간 MSCI나 S&P 글로벌, ISS와 같은 글로벌 평가 기관을 중심으로 인수 합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 정보라는 게 결국은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본인들의 금융 상품을 더 잘 설계하기 위해서 ESG라고 하는 평가 툴이 하나의 기업 가치 평가에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크고 작은 지속 가능 이슈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들을 하나씩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선점을 함으로 인해서 평가 기준에 대한 표준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또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수집하는 일종의 이제 기술력도 확보하는 이런 이제 목적으로 인수합병이 계속적으로 그 10년 사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평가 시장의 규모는요 13억 달러 이상 상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주로
이제 ESG 등급이나 로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서치 회사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등급 외에도 이 그 탄소 발자국을 계산한다든지 기후 시나리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는 기후 변화가 재무적 영향이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회사들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ESG 평가 데이터들을 취급하거나 다양하게 이제 AI 기술로 만드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주요 평가로는 지금 이제 여기 표에는 제가 그 MSCI, 그다음에 다우존스 그 지속 가능 경영 지수, ISS, CDP, 에코바디스, 서스테이널리틱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세부적으로 또 각 평가 기관에서 와서 오셔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실 거라, 저는 주로 이제 MSCI하고 그다음에 그 서스테이널리틱스 중심으로 평가 방법론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쭉 평가 기관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이제 전 세계에 시총이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되고 상위 기업 중심으로 대부분 평가 기관들이 이제 만여 개 이상의 기업들의 평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정보 그 공개 방식으로, 정보 수집 방식으로 하는데 그 다우존스 지속 경영 그 지수, CDP, 그다음에 에코바디스는 미리 만들어진 질의서를 가지고 이제 질문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의 ESG 평가는 핵심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ESG 리스크가 얼마나 파이낸셜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냐 이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측정하는 데 좀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평가기관들이 본인들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나 철학을 평가 방법론의 메소돌로지에 담는데, 여기 있는 그 4가지의 핵심 질문이 바로 그 MSCI의 핵심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가지 핵심 질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당면한 리스크와 기회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노출이 되어 있고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그것이 동종사와 비교해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우리가 7단계, 7등급의 평가 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3대 축이죠. 환경사회 지배구조의 10개의 테마별로 37개의 ESG 핵심 이슈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핵심 이슈는요, 산업별로 가중치를 정하게 되는데, 가중치는 우측에 보이시는 가중치 결정 매트릭스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한 리스크와 기회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시점이 단기냐 중기냐, 또는 그 핵심 리스크가 해당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높냐 낮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가중치가 높냐 낮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ESG 인더스트리 머티리얼리티 맵이라고 그 산업별 핵심 이슈와 가중치를 이제 11개 섹터와 158개의 서브 인더스트리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는 건 이제 그 왼쪽에는 이제 정보기술의 IT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우측은 이제 소비재 중에서도 이제 텍스타일, 섬유산업 쪽인데, IT 서비스는 당연히 이제 기술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재들의 어떤 그 핵심 역량이나 역량 개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먼 캐피털 디벨롭먼트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그 가중치가 설정이 돼 있고, 텍스타일은 상대적으로 이제 근무 관리, 우리 노무 관리라든지 화학 물질에 대한 세이프티, 이런 게 이제 높은 비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그 모델 중에서 산업별 이슈 가중치를 공개하는 게 이제 MSCI가 유일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다 이제 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이슈가 뭔가,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점수를 부여하는 그 하이라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로우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 공시라든지 제3자 데이터, 그 외에 기업의 자발적 정보 공개를 통해서 공시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사회와 환경 측면에서는 주요한 아까 그 이슈별, 산업별 가중치에 따라서 노출 점수와 관리 점수를 이제 그 10점을 부여를 합니다. 10점의 범위 안에서 부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거버넌스 쪽은 부여 방식이 아니라 핵심 지표, 키메트릭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감점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트로버시를 반영하는 평가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죠. 어떤 그 가스 유출 사고가 있다든지 중대한 사고가 있다든지 어떤 그 차별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소송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만한 컨트로버시 이슈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산업조정 점수라든지 그 가중평균 점수를 이제 산정을 해서 최종 등급을 이렇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이제 등급 체계를 이제 보시게 되고요. 요 그림은 MSCI 평가 모델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JSI는 이제 국내에서는 KPC가 이제 그 지수 편입에 대해서 그 기업들 목록을 발표를 하는데 S&P 글로벌의 이제 CSA 점수를 가지고 이제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저희 또 별도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CDP는 사실은 이제 평가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최초에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의 탄소 공개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영리 그 기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나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전 세계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의 공신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또 평가를 우리가 또 기업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산림, 물 가지고 하고 있고요. CDP도 좀 이따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SSE ESG 평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독일에 소재한 그 오컴이라는 회사가 시작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있다 보니까 이중 중대성에 대한 관점을 반영을 좀 하고 있는 평가 모델이고 한 700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지표와 산업별 지표로 나눠져 있는데 산업별 지표는 A 영역, 사회 지배 구조, 그다음에 B에는 이제 환경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업 특성에 따라서 이 표준 지표와 그다음에 산업 지표의 비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는 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회 거버넌스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이런 산업의 특성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산업별 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또 산업별 비중을 높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 산업, 전기 유틸리티로 살펴보게 되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얼마나 촉진하고 있느냐, 발전이 이제 화력 발전이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냐에 따라서도 비중을 거의 40%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사례인데요. 기업의 ESG 등급을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좀 특징적인 거는 그 지배구조 품질 점수를 10점 만점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고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나 우리가 사회 환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임팩트 레이팅을 마이너스 10점에서 플러스 10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ISS는 국내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평가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에코바디스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이제 모델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별도 세션이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테이너러스틱스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ESG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위험 등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위험 등급이 이제 5가지의 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ESG 이슈를 이제 MEI라고 해서 이제 등급 리포트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아마 이제 가운데 보시는 그림이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전체 노출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얼마인데 그중에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 이러한 점수 측정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ESG 이슈와 특이 ESG 이슈, 기업 지배 구조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쉽게도 세부 이슈 항목은 좀 미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그 추가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저희가 또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외를 했는데 벌써 20분이에요.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ESG 평가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국 ESG 기준은 과거 이제 기업지배구조원이라고 이제 거래소하고 예탁결제원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죠. 일종의 이제 공익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시작한 건 서스틴베스트였죠. 그래서 오늘 서스틴베스트도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내용 들어보겠고요. 한국 ESG 연구소라고 이제 그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여기도 이제 평가에 그 를 하고 있고요. 그 지속가능 발전소에서도 그 AI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그 후스굿이라는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등급을 이제 마련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상장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ESG 관련 그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하는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평가를 했고, 특이하게도 모두가 이제 7단계의 그 평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개 자료 수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 ESG 기준원의 평가 모델인데, 이제 모범 기준 기준으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해서 이게 이제 절대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다시 통합을 해서 통합 등급을 이제 산출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평가 지표는 이제 이렇게 환경, 사회, 그 지배구조 영역은 일반 상장사 영역과 금융사를 별도로 지표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서스틴베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의 평가 철학을 가지고 여기 이제 질문들이 있죠. 지속 가능 경영 목표가 얼마인지,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제 이러한 일종의 이제 철학을 가지고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하고 계신데,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얼마나 그 ESG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산업별 이제 그 리스크 노출 수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자산 규모 고려해서 가중치를 설정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상세한 얘기는 또 뒤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소라고 하는 이제 후스굿 평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한 공시, 그다음에 ESG 역을 사건 사고라고 해서 이제 인시던시 애널리시스 그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그 별도의 어떤 플랫폼도 운영을 하면서 ESG 사건 사고 분석한 점수를 또 ESG 평가에 반영을 해서 여기도 이제 7단계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15가지의 핵심 이슈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그 KRX의 ESG 플랫폼에 국내를 대표하는 두 회사의 평가 결과를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평가 결과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국 ESG 기준원 점수는 둘 다 이제 A+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아래 보시면 이제 S&P 글로벌의 점수는 82점과 47점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것은 평가를 하는 그 항목, 이슈라든지 어떤 가중치라든지 측정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ESG 평가와 데이터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어떤 일종의 이제 개선이 필요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명확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투명성이 부족하고 일정 기준을 가지고 그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자들에게는 격차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요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오스코에서는 이제 10대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작년에 이런 ESG 평가 기관에 대한 가이던스를 시행을 하면서 투명성이라든지 그 이해 상충에 대해서 이제 방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평가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대상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평가 시장이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초기 시장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것들이 이제 뭔가 정돈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기관을 평가하는 프로젝트에서도 그 사실은 평가기관의 공신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투자자들의 의견을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일부 이제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의 의견인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국내 평가 기관도 봤지만 글로벌하게는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기에는 충분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너무 이제 ESG 평가를 우리가 수능 시험처럼 우리가 공부 잘해서 시험 점수 수능 잘 보듯이 평가 무조건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팀의 KPI를 이제는 평가 상향으로 설정해야 돼. 이러한 그 무모함은 우리가 좀 하지 말자. 이런 취지도 사실 좀 일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속 가능 경영 수준을 높이는 거지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는 데이터 상품에 불과하다.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시와 평가는 구분하자. 공시를 잘하면 평가는 따라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평가 지표, 그다음에 가중치, 여러 가지 핵심 이슈, 평가 방법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높이는 일종의 전략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요렇게까지 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그 평가 모델에 대한 또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